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실 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나요? 오늘 또 뭘 해야 하지? 누가 나를 필요로 할까?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게 맞나? 젊은 시절엔 누구나 바쁩니다. 자식 키우고 부모 모시고 먹고 살기 바빠서 자신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지요. 아침에 눈 뜨면 아이들 밥 해주고 학교 보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에는 남편 퇴근 기다리며 저녁 준비하고 아이들 숙제 봐주고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죠. 시장 보고 청소하고 친정이나 시댁 안부 살피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누군가를 위한 시간으로만 채워졌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볼 틈도 없이 말이에요. 그때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엄마니까, 아내니까, 며느리니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이들도 커서 제 갈 길 가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해줄 밥이 없고 챙겨줄 도시락도 없고 깨워줄 아이도 없어요. 처음에는 허전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얼마 전에 70대 초반의 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세 자녀를 모두 훌륭하게 키워내신 분이었어요. 큰아들은 의사, 둘째 딸은 교사, 막내 아들은 사업가가 되었죠.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잘 되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이제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 정말 이해가 됩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분들에게는 갑자기 찾아온 이 고요함이 낯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이 없네 하고 체념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진짜 내 시간이 시작됐구나 하고 감사할 것인가? 저는 후자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이 이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충분히 희생하고 베풀며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그 고마운 나 자신에게 보답할 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걷고 싶은 길을 걷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를 내 마음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옷 한 벌을 고를 때도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이 옷이 실용적인가? 이 옷이 오래 입을 수 있나? 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옷을 입으면 내 기분이 좋아질까? 이 색깔이 나를 더 밝게 보이게 할까? 를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만난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평생 검은색이나 회색 옷만 입고 사셨대요. 튀지 않고 실용적이니까라는 이유로 말이에요. 그런데 70이 넘어서 처음으로 분홍색 블라우스를 사셨다고 해요. 그 옷을 입고 거울을 보는데 눈물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예뻤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말이에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남편이 좋아하니까 하면서 늘 다른 사람 입맛에 맞춰 요리해 오셨죠.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걸 해보세요.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 새콤한 과일 한 접시, 따뜻한 차 한 잔. 그런 작은 것들이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길을 걸을 때도 목적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걷는 그 자체를 즐겨보세요. 예쁜 꽃이 피어 있으면 잠시 멈춰서 바라보고 좋은 향기가 나면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그런 여유로운 걸음이 바로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다. 평생을 다른 사람을 돌보느라 정작 나 자신이 누군지, 나는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살아온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라도 천천히 나 자신을 알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색깔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지, 어떤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는지,
어떤 활동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지, 이런 작은 발견들이 모여서 나만의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 나이에 뭘 새롭게 시작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늙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나를 잃고 늙어가는 건 슬픈 일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몸이 늙어간다는 뜻이지 마음까지 늙어가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쌓인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남들 눈치 보느라 체면 차리느라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았잖아요. 이제는 그런 것들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맞춰야 할 의무도 없어요.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며칠 전에 동네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생각납니다. 80 가까운 나이에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젊을 때부터 그림 그리고 싶었는데 바빠서 못했거든요. 이제라도 해보려고요. 그분의 눈빛이 정말 반짝이더라고요. 나이는 많지만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설렘 때문에 오히려 젊어 보였어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70대에 처음으로 여행을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평생 가정만 돌보시느라 멀리 나가본 적이 없으셨대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용기를 내서 혼자 여행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막상 나가보니 세상이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매년 새로운 곳을 가보는 게 인생의 낙이라고 하세요. 여러분도 그런 용기를 내보시면 어떨까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돼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거나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을 해보거나 가보고 싶었던 곳에 가보거나 그런 작은 도전들이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남은 생은 누굴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오셨어요.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그동안 애써온 나 자신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스스로에게 건네야 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 정말 잘해왔어.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해봐.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아라고 말씀하세요. 괜찮다는 것이 나쁜 말은 아니지만 때로는 체념이 담겨 있을 때가 있어요. 어차피 이 나이에 뭘 기대하겠어 하는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말 대신 나는 소중해라고 말해주세요. 나 자신이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인정해주세요. 그 인정이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어오셨나요? 아이를 낳아 기르고, 가정을 꾸리고,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지금의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왔어요. 그런 경험과 지혜를 가진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인생을 즐길 자격이 충분한 분들입니다. 이제는 그 자격을 당당히 누려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하지 하고 고민이 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내가 뭘 하고 싶지?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 마시기, 예쁜 옷 입고, 동네 한 바퀴 걷기,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전화하기. 이런 소소한 것들이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죄책감을 갖지 마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놀고 있어도 되나?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평생 충분히 생산적으로 살아오셨어요. 이제는 그냥 존재 자체로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자격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지거든요. 내가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어요.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의 옷 한 벌 사보기, 맛있는 디저트 하나 사서 천천히 먹어보기, 가고 싶었던 곳에 가보기.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소중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 자신에 대한 가장 큰 선물이 될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나를 위해 살아가려고 해도 마음에 쌓인 무거운 짐들이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 짐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바로 오랫동안 품어온 미움과 원망이죠. 나를 위해 살아가려고 해도 마음에 쌓인 무거운 짐들이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 짐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바로 오랫동안 품어온 미움과 원망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나요? 누군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기분이 나빠지는 경험 말이에요. 몇십 년 전 일인데도 생각만 하면 여전히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이 치밀어 오르는 그런 감정들. 사람이 가장 오래 품는 감정은 미움입니다. 기쁨이나 슬픔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데 미움만큼은 왠지 계속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어요.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꾹꾹 눌러 담은 서운함, 억울함, 원망들이 마음 한쪽에서 썩어갑니다. 지난주에 70대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20년 전에 돌아가신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직도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그분이 나한테 한 말들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나만 미워하셨을까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또 다른 분은 자식들에 대한 원망을 품고 계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키웠는데 이제 와서는 안부 전화 한 통 없어.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어. 그런 말씀을 하시는 얼굴에는 깊은 서운함이 배어 있었어요. 이런 마음들 정말 이해가 됩니다. 평생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오셨는데 그에 비해 받는 대우가 서운할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런 감정들을 품는 것 자체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감정을 너무 오래 품고 있을 때 생기는 일들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미움을 품고 살아오면 얼굴의 표정이 굳고 말끝이 날카로워지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정말 무서운 독과 같아요. 처음에는 상대방을 향한 감정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독이 오히려 나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상대방은 멀쩡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미워하는 나만 괴로워하게 되는 거죠. 며칠 전에 동네에서 만난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처음 뵌 분인데도 무언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말할 때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분도 처음에는 그런 분이 아니셨을 텐데 오랫동안 마음에 쌓인 미움들이 그분의 성격까지 바꿔놓은 것 같았어요. 반대로 이런 분도 계세요. 똑같이 어려운 일들을 겪으셨는데도 늘 밝고 따뜻한 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미움을 놓을 줄 아는 분들이에요. 어떤 이는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진짜 괜찮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괜찮다는 말 속에는 때로 체념이 숨어 있어요. 어차피 바뀔 것도 없는데 뭘 어쩌겠어 하는 마음이 담겨 있을 수 있거든요. 정말 괜찮은 사람은 미움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굳이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도 얼굴에서 평화로움이 느껴져요. 말투도 부드럽고 표정도 온화하고 전체적으로 편안한 기운이 흘러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움을 놓을 수 있을까요? 먼저 이것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하는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왜 먼저 용서해야 해,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하면 억울하잖아 하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용서를 하면 그래야 내가 편해집니다. 지난달에 만난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40년간 시누이와 사이가 좋지 않으셨대요. 젊을 때 시누이가 했던 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고 그 이후로 계속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오셨죠. 가족 모임이 있어도 서로 말을 안 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런 상황이 40년간 계속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시누이분이 치매에 걸리셨대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미워하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시누이분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언니, 그동안 미안했어요. 이제 다 잊어버려요. 물론 시누이분은 치매 때문에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셨지만 그 말을 한순간 그분의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다고 해요. 40년 동안 가슴에 담고 있던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뭔가 날카롭고 경직된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부드럽고 온화해 보였어요. 미움을 놓으니까 얼굴까지 바뀐 거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50년간 남편에 대한 원망을 품고 사셨던 할머니가 계세요. 젊은 시절 남편이 바람을 피웠던 일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하셨대요. 남편은 진작에 돌아가셨는데도 그 원망만은 계속 가슴에 담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이런 말을 했대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을 보면 왜 항상 슬픈 표정을 지으세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사랑했던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 사진을 다시 꺼내보니까 정말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이 많더라고요. 그동안은 나쁜 기억만 생각하느라 좋은 기억들을 다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에 남편 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보, 이제 다 용서할게요. 그동안 미안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미움을 놓는 순간 마음은 평화로워지고 내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묵자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움은 마음을 어둡게 하고 사랑은 마음을 밝게 한다. 미움을 품고 있으면 세상이 다 어둡게 보여요.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고 다른 사람들의 선의도 의심하게 되고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미움을 놓고 용서하면 마음이 밝아져요.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이고 사람들의 따뜻함이 느껴지고 세상이 살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움을 놓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화가 안 나, 나는 괜찮아 하고 억지로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화나는 건 화나는 거고 서운한 건 서운한 거예요. 그 감정을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잘못한 건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있었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냥 그런 성격이었거나
그런 이유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세 번째는 좋은 기억들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분명히 좋은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나쁜 기억만 계속 되새기지 말고 좋은 기억들도 함께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질 거예요. 네 번째는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내가 성장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더 강해졌거나, 더 지혜로워졌거나, 더 독립적이 되었거나, 그런 긍정적인 변화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다섯 번째는 직접 용서의 말을 해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살아있다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전화를 해서 용서한다고 말해보세요. 만약 이미 돌아가셨다면 사진 앞에서라도 용서의 말을 해보세요. 말로 표현하는 순간 마음의 짐이 정말 가벼워질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내가 먼저 용서하면 내가 지는 거 아닌가?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내가 굽히는 게 억울해.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에요. 용서는 승부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미움의 감옥에서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이에요. 그리고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한 일이 옳았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일로 더 이상 나 자신을 괴롭히지 않겠어 하는 거예요. 미움을 놓으면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손자 손을 잡고 웃을 수 있고 며느리 얼굴을 보고 밥 한 끼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모임이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기다려지게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편해지고 하루하루가 훨씬 평화로워집니다. 지난주에 만난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움을 놓고 나니까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꽃도 더 예쁘게 보이고 음식도 더 맛있게 느껴져요. 무엇보다 거울을 보는 게 싫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미움을 품고 있으면 자기 자신도 미워하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을까 하면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자신감도 사라져요. 하지만 미움을 놓으면 자기 자신도 사랑하게 됩니다. 나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더 잘 돌보게 되고 더 아름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늙어서 무거운 짐은 더 이상 짊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젊을 때는 그런 감정들이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어요. 나는 절대 져주지 않을 거야. 나는 꼭 성공해서 보여줄 거야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어요. 누구에게 증명할 것도 없고 누구와 경쟁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마음에 쌓인 미움들을 하나씩 꺼내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놓아주자, 이것도 용서해주자 하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오랫동안 품어온 감정을 갑자기 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점점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미워했을까? 내가 참 어리석었네 하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런 감정을 가진 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었어요. 이제 깨달았으니까 바꿔나가면 되는 거예요. 미움을 놓는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가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관계는 이미 너무 멀어져 버렸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이니까요.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제 모든 미움을 놓아주겠습니다. 나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감정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정말로 그 감정들을 내보내는 상상을 해보세요. 무거웠던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미움을 놓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원망을 버리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괴롭혔던 감정들로부터 승리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용기와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움 대신 평화를,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되면 남은 인생이 정말 아름다워질 거예요. 하지만 미움을 놓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않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미움을 놓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않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과거를 생각하시나요? 그때 그 말을 하지 말걸. 그때 그걸 안 사는 건데.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죠. 노년의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은 후회입니다. 아무래도 살아온 시간이 길다 보니 돌아보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잘못했던 일들, 놓쳐버린 기회들, 상처 준 사람들,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들.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생각날 때마다 아,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죠. 며칠 전에 80대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젊었을 때 아내에게 너무 무뚝뚝했어.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안 했고, 자식들이 어릴 때 더 많이 놀아줄 걸 그랬어. 그때 그 사업을 시작했으면 지금 형편이 달랐을 텐데. 1시간 내내 그런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계속 그런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놓치게 되죠. 또 어떤 분들은 미래 걱정에 빠져 계세요. 내가 아프면 누가 돌봐줄까?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아이들이 나중에 나를 귀찮아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지난 일은 돌이킬 수 없고 오지 않은 일은 알 수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끝난 일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일이에요. 그 사이에서 가장 소중한 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에 따뜻한 햇살을 느끼고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소중한 것들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고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밥 한 끼를 천천히 음미하고 햇볕 드는 창가에 앉아 마음을 쉬게 하는 것. 그것이 지금에 머무는 삶입니다. 지난주에 만난 70대 할머니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밥을 드실 때도 천천히 음미하신다고 해요. 이 밥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농부가 정성스럽게 키운 쌀이잖아. 이 김치도 누군가 정성스럽게 담근 거고, 그렇게 하나하나에 감사하면서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나이는 70이 넘으셨는데 표정이 정말 밝고 편안했거든요. 비결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과거는 추억으로 간직하고 미래는 희망으로 품되 오늘은 선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리학자 에크하르트 톨레는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것이다. 정말 그래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건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살면 마음이 무겁고 미래를 걱정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사이에서 현재의 행복을 놓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웃고 걷고 숨 쉬는 그 순간에 집중할 때 비로소 삶은 평화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오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 들려오는 새소리, 피부에 느껴지는 바람. 이런 것들에 의식적으로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어제 공원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벤치에 앉아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나무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면 세상 걱정이 다 사라져요. 그분은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변의 자연을 느끼고 계신 거였어요. 두 번째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들 때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한 할머니는 이런 방법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걱정이 들거나 후회가 될 때마다 10번 깊게 숨을 쉰다고 해요. 하나, 둘, 셋 하면서 숫자를 세면서 숨을 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진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일상의 작은 일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만 집중하고,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그 순간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며칠 전에 만난 할머니는 설거지하는 시간을 정말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깨끗해지는 그릇들을 보면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그분에게는 설거지도 명상하는 시간인 거였어요. 네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세요.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현재에 집중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할아버지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린다고 하세요. 오늘 아침에 맛있는 커피를 마신 것, 손주한테서 전화 온 것, 날씨가 좋아서 산책한 것. 이런 식으로 작은 것들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5번째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과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지금 미래 걱정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야 하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평생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현재에만 집중하라고 하면 쉽지 않죠.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6번째는 천천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천천히 걷고,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생각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 만난 할머니는 모든 일을 천천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급할 게 뭐 있어요. 천천히 해도 다 되는 일인데 그분과 함께 있으면 정말 마음이 편해져요. 서두르지 않는 여유로운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7번째는 현재 순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햇살이 비치는 모습, 꽃이 피어 있는 모습, 사람들이 웃고 있는 모습,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의식적으로 찾아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한 할아버지는 매일 산책하면서 예쁜 것들을 사진으로 찍으신다고 해요. 꽃, 나무, 하늘, 구름. 뭐든지 예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말이에요. 이렇게 예쁜 것들이 매일 내 주변에 있다는 게 신기해요. 그분의 휴대폰에는 정말 예쁜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8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과거 이야기나 미래 걱정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대화에 집중해 보세요.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듣고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어제 친구들과 만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만나서도 자꾸 옛날 이야기만 했는데 요즘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9번째는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차려 보세요. 의자에 앉아 있는 감촉, 옷이 피부에 닿는 느낌,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감각. 이런 몸의 감각들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에 머물게 됩니다. 10번째는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너무 먼 미래의 큰 목표보다는 오늘 하루,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작은 목표들을 세워보세요. 오늘은 꽃에 물을 주자, 이번 주에는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하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작은 목표들을 달성하면서 현재의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진정한 지혜자다. 과거는 교훈으로 삼고 미래는 희망으로 품되 현재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에요. 하지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과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교훈을 얻을 수 없지 않나?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물론 과거에서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들이 현재의 행복을 빼앗아서는 안 되는 거죠. 과거는 필요할 때만 되돌아보고 미래는 적당히 준비하되 대부분의 시간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계속하면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우선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니까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져요. 그리고 감사할 일들이 많이 보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어요. 건강, 가족, 친구, 자연. 이런 것들이 모두 감사한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또한 행복감도 늘어납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거든요. 현재에 집중하면 매 순간순간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더 행복해집니다. 관계도 좋아집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어요.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걱정 때문에 마음이 닫혀 있지 않으니까 더 열린 마음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몸도 더 건강해져요. 잠도 더 잘 오고 소화도 더 잘 되고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며칠 전에 만난 80대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재에 집중하고 살기 시작하니까 하루하루가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선물 같아요. 그분의 얼굴에는 정말 평화로운 미소가 떠나지 않더라고요. 오늘부터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자 하고 다짐해 보고요. 하루 중간중간 지금 내가 뭘 느끼고 있지, 지금 내 주변에 뭐가 있지 하고 현재를 의식해 보세요.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현재 순간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나 하고 되돌아보세요. 처음에는 자꾸 과거나 미래로 마음이 가겠지만 점점 현재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거예요.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이 가진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과거는 추억으로, 미래는 희망으로 간직하되 현재는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세요. 그것이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재에 충실하게 살려고 해도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정 조절이 더 어려워지기도 하죠. 그래서 더욱 중요해지는 게 바로 품격 있는 소통입니다. 현재에 충실하게 살려고 해도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정 조절이 더 어려워지기도 하죠. 그래서 더욱 중요해지는 게 바로 품격 있는 소통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나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겼을 때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서 말을 거칠게 한 경험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는 그런 경험들. 화가 날 땐 세상이 다 잘못된 것 같고 모든 것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배려가 없을까? 요즘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화가 점점 더 커지죠. 며칠 전에 마트에서 목격한 일이 생각납니다. 한 할머니께서 계산대에서 직원과 언성을 높이고 계셨어요. 카드가 안 되는 문제였는데 그 할머니는 점점 화를 내시면서 목소리가 커지셨죠.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해? 손님을 뭘로 보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 할머니도 평소에는 좋은 분이실 텐데 순간의 화 때문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된 거죠. 결국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할머니도 직원도 모두 기분이 상했을 거예요. 하지만 화를 낸다고 상황이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소중한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지요. 화를 내면 그 순간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더 큰 후회가 남습니다. 지난주에 만난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아들한테 화를 많이 냈어. 사업이 안 되고 스트레스가 많을 때였는데 그때 한 말들을 아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더라고. 가슴 아픈 일이야. 지금은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그때의 말들이 오랫동안 상처로 남아 있었던 거죠. 젊었을 땐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도 주위에서 이해해 줍니다. 아직 젊으니까 철이 없어서 하면서 어느 정도 봐주죠. 하지만 나이 들수록 우리는 말의 무게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나이가 든 사람의 말은 젊은 사람의 말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인생 경험이 많은 어른의 말은 듣는 사람에게 더 깊은 인상을 남기거든요.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하고 더욱 품격 있게 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감정이 아닌 품격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말고 한번 숨을 고르세요.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하고 세어보거나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그 짧은 시간이 감정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한 할머니는 이런 방법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화가 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잠깐 진정하자 하고 말한다고 해요. 그리고 무조건 5초는 기다렸다가 말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5초가 정말 소중해요. 그 시간에 마음이 진정돼요. 두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를 화나게 한 상대방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실수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모르고 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들을 생각해 보면 화가 조금 가라앉습니다. 며칠 전에 만난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버스에서 젊은 사람이 자리를 안 양보해서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잘 보니까 다리를 다친 것 같더라고 해요. 아, 이 사람도 사정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화가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받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요. 왜 이렇게 했어? 대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면 훨씬 부드럽죠. 안 돼.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까요? 라고 하면 상대방도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네 번째는 감사의 말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고맙습니다 한마디를 먼저 꺼내면 나도 모르게 하루가 부드러워집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심지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같은 말을 먼저 건네보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고 나 자신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가족들에게 어제도 고생 많았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라고 말한다고 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가족들이 그 말을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인사를 들으면 하루가 기분 좋게 시작돼요. 다섯 번째는 목소리 톤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목소리 톤에 따라 전혀 다르게 들려요. 화난 목소리로 말하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상대방이 기분 나빠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하면 별거 아닌 말도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어요. 여섯 번째는 불평 대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안 돼, 저건 잘못됐어 하고 불평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해보는 건 어때 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더 기꺼이 들어주고 실제로 문제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곱 번째는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해요. 특히 가족들에게 잘했어, 고마워, 수고했어 같은 말을 자주 해주세요. 그런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난달에 만난 할아버지는 손주들에게 항상 칭찬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손주가 제일 예뻐, 우리 손주가 제일 똑똑해, 할아버지가 손주를 제일 사랑해. 그런 말들을 듣고 자란 손주들이 정말 밝고 자신감 있게 자라고 있다고 해요. 여덟 번째는 경청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똑같이 중요해요. 상대방이 말할 때는 끝까지 들어주고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세요. 그런 태도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사과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과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왜 사과해야 해, 내가 틀린 게 뭐야 하는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어른은 잘못했을 때 솔직하게 사과할 줄 압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런 말이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요. 열 번째는 예민함 대신 여유를, 불만 대신 미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예민해질 수 있어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스트레스도 쌓이고 여러 가지 걱정도 많아지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의식적으로 여유를 갖고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은 행동의 그림자요. 행동은 마음의 표현이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화난 마음으로 하는 말은 상대방을 상처 주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는 말은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늙어서 존경받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존경받는 건 아니에요. 진짜 존경받는 어른은 품격 있는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들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화를 조절할 줄 알고 말을 신중하게 할 줄 알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로운 어른이에요. 며칠 전에 동네에서 만난 80대 할머니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동네 아이들이 시끄럽게 놀고 있었는데 다른 어른들은 조용히 해 시끄러워하고 짜증을 내셨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우리 아가들아, 재미있게 놀고 있구나. 할머니도 기분이 좋아진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아이들이 할머니를 보며 환하게 웃더라고요. 같은 상황이었는데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한쪽은 짜증과 불만으로, 다른 쪽은 이해와 사랑으로. 그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늙어도 미소 짓는 사람 옆엔 언제나 사람이 머뭅니다. 나이가 들어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사람,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 그런 분들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반대로 나이가 들어서도 화를 잘 내고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만 하는 사람들은 점점 외로워집니다. 가족들도 멀어지고 친구들도 피하게 되고 결국 혼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은 어떤 어른이 되고 싶으신가요?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어른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어른일까요?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매일매일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바꿔보세요.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숨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잘하셨네요. 이런 말들을 의식적으로 사용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평생 익숙해져 있던 말투를 갑자기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친구들이 더 자주 연락하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쉽게 친해지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더 평화롭고 행복해질 거예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화를 어떻게 표현할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서운한 건 당연하지만 그 서운함을 어떻게 전달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정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더 좋은 감정으로 바꿔라. 화를 억지로 참으려고 하지 말고 화 대신 이해와 배려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짜증을 무작정 누르려고 하지 말고 짜증 대신 여유와 유머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기분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차가운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상처 줄 수도 있어요. 그 책임감을 가지고 더 신중하고 품격 있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지혜로워진다는 뜻입니다. 그 지혜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때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멋진 어른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품격 있게 행동해도 인생에는 어쩔 수 없는 이별과 상실이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이별들이 더 많아지죠.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품격 있게 행동해도 인생에는 어쩔 수 없는 이별과 상실이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이별들이 더 많아지죠.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것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가 먼저 가고 심지어 자식들도 각자의 삶에 바빠서 점점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들이 올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죠? 왜 하나씩 다 떠나가는 걸까? 나는 이제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밤을 지새우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난달에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생각납니다. 30년을 함께 산 친구를 갑자기 잃으셨대요. 그 친구랑 매일 전화 통화하고 일주일에 3번은 만나서 차 마시고 그랬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아내를 잃고 혼자 사시는 분이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아침에 일어나도 누구랑 인사할 사람이 없고 밥을 해도 혼자 먹는 게 너무 외로워. 이런 상실의 아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아픕니다. 그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문득문득 그 사람 생각이 나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슬픔 속에 머물기보단 추억을 안고 살아갑니다. 슬픔을 피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슬픔에만 빠져서 살지도 않아요. 그 슬픔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따뜻한 사랑을 찾아내는 거죠. 얼마 전에 만난 80대 할머니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남편을 3년 전에 잃으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남편 사진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슬퍼하고만 있으면 남편도 저 세상에서 걱정할 거라고. 그래서 그분은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하셨대요. 남편과 함께 다니던 공원을 혼자서도 산책하고 남편이 좋아하던 음악을 들으면서 추억을 떠올리고 사진 속 웃고 있는 얼굴을 보며 울기도 하고 그 사람과 걸었던 길을 천천히 다시 걸어보기도 합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참 소중해요. 슬프기도 하지만 그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게 감사해요. 그분의 얼굴에는 슬픔도 있었지만 동시에 따뜻한 미소도 있었어요. 함께했던 시간이 참 고마웠다는 마음을 품으면 눈물 속에도 따뜻함이 피어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웃었던 순간들, 서로 의지했던 시간들, 사랑을 나누었던 모든 기억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지난주에 만난 할아버지는 친구들을 많이 잃으셨지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갈 때마다 슬프긴 해. 하지만 그 친구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져. 젊었을 때 같이 술 마시고 여행 다니고 서로 고민 털어놓고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 그분은 돌아가신 친구들을 추억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으셨어요. 친구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앨범으로 만들어서 가끔씩 꺼내보신다고 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좋아했던 음식을 해서 혼자 드시면서 야, 맛있지 하고 말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외국으로 이민을 간 할머니가 계세요. 처음에는 정말 외롭고 서운했다고 해요. 내가 그렇게 키워놨더니 다 떠나가네 하는 마음도 들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요. 아이들이 각자의 꿈을 찾아 떠난 거구나. 내가 잘 키웠으니까 어디 가서도 잘 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랑스러운 마음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영상통화로 손주들 얼굴도 보고 편지도 주고받으면서 멀리 있어도 마음으로는 가까이 지내고 계세요. 멀리 있어도 마음은 항상 함께 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떠났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는 함께 있을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내 기억 속에서 살아있고 내가 웃고 살아가는 모습을 가장 기뻐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만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항상 하던 말이 있어요. 당신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라고. 그 말을 생각하면 내가 슬퍼하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을 위해서라도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정말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떠난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남겨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슬픔에만 빠져 있으면 떠난 분들도 저 세상에서 걱정하실 거예요. 떠남을 받아들인다는 건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을 더 깊게 안는 일입니다. 그 사람과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동시에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움 속에서도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슬픔을 억지로 참지 않는 것입니다. 슬플 때는 슬퍼해도 됩니다. 울고 싶을 때는 실컷 우세요. 그런 감정들을 억지로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슬픔도 사랑의 한 표현이거든요. 한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내 생각이 날 때마다 운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만큼 사랑했다는 증거니까. 눈물도 아내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야. 두 번째는 좋은 추억들을 자주 떠올리는 것입니다. 떠난 사람에 대해 생각할 때 안 좋은 기억보다는 좋은 기억들을 더 많이 떠올려 보세요. 함께 웃었던 순간들, 서로 돌봤던 시간들, 행복했던 모든 순간들을 마음속으로 다시 경험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좋아했던 것들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아했던 음식을 해 먹어 보거나 좋아했던 음악을 들어보거나 함께 다녔던 곳에 가보는 것. 그렇게 하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떠난 사람이 가졌던 좋은 점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내 삶에서도 실천해 보세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했다면 나도 친절하게 살아가고 그 사람이 긍정적이었다면 나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내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예전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형태의 소중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해.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행운이었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슬픔 속에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떠난 사람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거나 그 사람이 도왔던 사람들을 계속 도와주거나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사랑이 세상에 계속 퍼져나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여덟 번째는 자신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슬픔에 빠져서 자신의 건강이나 일상을 포기하지 마세요. 떠난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남겨진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잘 돌보는 것도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홉 번째는 시간의 치유력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아프고 슬프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겠지만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열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혼자서만 슬퍼하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들과 그 마음을 나눠보세요.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자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슬프지만 사랑했다는 사실은 영원히 남는다. 정말 그래요. 그 사람과의 물리적인 만남은 끝났지만 사랑했던 그 마음과 추억들은 영원히 우리 안에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힘들 때마다 그 사람이 해주던 따뜻한 말들이 생각나고 어려울 때마다 그 사람이 보여주던 용기가 힘이 되고 외로울 때마다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위로가 됩니다. 며칠 전에 만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됐는데 아직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남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봐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남편이 여전히 나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떠난 사람들은 우리 기억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만 마시고 그 사랑을 간직한 채로 용기 있게 살아가세요. 상실과 이별은 인생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누구나 겪어야 하는 일이고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사랑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더 가까워지는 사랑,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더 깊어지는 사랑, 보이지는 않지만 더 강해지는 사랑. 그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인생의 선물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리움과 상실의 아픔을 겪고 계신다면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 힘들고 외롭고 슬프실 거예요.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따뜻한 사랑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떠난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웃고 있을 때 그분들도 함께 웃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할 때 그분들도 함께 행복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하되 절망하지는 마시고 그리워하되 포기하지는 마세요.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용기 있게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떠난 사람들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지금까지 5가지 마음의 자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위해 살기, 미움 놓기, 현재에 머물기, 품격으로 말하기, 그리고 그리움 속에서도 따뜻하게 살아가기. 이 모든 것들이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시면 분명히 삶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만의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삶의 지혜나 경험담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